오경영 박사는 커먼로에 미친 기독교의 절대적 영향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인 강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사람으로 치면 커먼로는 아기 때부터 요람에서부터 기독교 영향을 받았고, 로마법은 어른이 되어서 기독교를 개정한 사람으로 비교합니다. 이 이야기는 커먼로에 그만큼 기독교적 요소가 더 절대적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오경훈 박사의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커먼로의 배경,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형평법에 관하여 개략적인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놓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먼로와 형평법은 아시다시피 영미법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1066년 잉글랜드의 참회왕으로 불리던 에드워드가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죠. 이때 여러 명의 왕위 계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드워드의 먼 친척이자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공국의 공작이었던 윌리엄입니다. 이 윌리엄이 자기가 정통 후계자라고 주장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잉글랜드에 상륙하죠. 그리고 당시 영국 귀족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어 있던 해럴드 고드윈슨 왕의 군대를 물리치고 왕위에 오릅니다. 해럴드 고드윈슨은 마지막 앵글로색슨족 왕으로서 그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전사를 합니다. 윌리엄은 잉글랜드를 완전히 정복한 후에 1066년 12월 25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가 이제 잉글랜드 왕이 되어서 윌리엄 1세가 되었고, 정보광 윌리엄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커먼로는 이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노르만 정복은 영국 역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일단 잉글랜드의 귀족들과 지배층이 대거 노르만 출신 귀족들로 교체되었죠. 그래서 잉글랜드 상류층은 노르만족이 주를 이루게 됐고, 노르만식의 봉건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말도 노르만 프랑스어가 잉글랜드 지배층의 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잉글랜드를 정복한 윌리엄 1세 입장에서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확립해야 했는데, 자연히 재판, 사법제도의 통일이 이제 시도되었습니다. 노르만에 의한 정복 전까지 영국은 지방마다 관습법이 다르고 지역마다 법적 절차와 판결이 달라서 공정성이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윌리엄 1세는 잉글랜드 자기 영토 전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관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고 했죠. 그래서 왕실 재판소, 국왕재판소, 킹스벤치라고 하는데요. 이 국왕재판소를 설치하고 재판관들을 파견해서 지역을 돌면서 판결을 내리고,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통해서 판례를 쌓아나갑니다. 이때부터 법적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 판례에 의존하는 관습이 생겨났고, 이를 통해서 공통된 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카먼로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카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 식민지가 되었던 여러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많은 국가가 카먼로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법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카먼로 체계의 핵심적인 원리는 판례를 쫓는 이른바 선례 구속의 원칙이죠. 법원이 과거 판례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으로 동일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내린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같은 또 유사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판결을 내릴 수 있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됐죠. 카먼로는 성문법과 비교할 때 이렇게 보면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법관들의 양심, 또 법적 논리, 추론, 상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새로 제정한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판례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입법권이 절대적이다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법률을 얼마든지 법원에 의해서 재해석될 수가 있고 또 그 공백 부분은 판사가 재량을 갖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커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사회적인 요구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커먼로는 초기의 엄격한 선리 구속의 원칙과 또 일단 발견된 법 원칙은 좀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직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형평법, 그 에쿼티라고 그러죠. 형평법의 출현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오경호 박사의 정의의 원천이 책은 이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간단하게 커먼로와 에쿼티를 비교하게 되면 커먼로에서는 손해배상을 통해서 금전적 보상이 주가 되고 법적인 구제 조치가 다양하지 않은 데 비해서 형평법에서는 금지명령, 강제이행명령과 같은 비금전적인 다양한 구제 수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형평법은 공정성과 정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보다 융통성 있는 판결이 가능하죠. 형평법은 14세기 무렵에 나왔는데 한동안은 커먼로와 형평법을 다루는 법원이 달랐습니다. 커먼로는 주로 이제 그 왕실 재판소죠. 킹스벤치에서 다루어졌고 형평법은 그 대법관들, 주로 귀족원이라 그러죠. 영국의 상원 역할을 했던 형평법 법원에서 다뤄졌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이제 커먼로와 형평법은 하나의 법원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사건에서도 커먼로의 원칙과 형평법의 원칙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계약 위반을 했다 그러면 금전적 손해배상을 커먼로에 따라서 하게 되고 또 그 외에 다양한 금지 명령 같은 것을 형평법 원리에 따라서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평법의 원칙은 여전히 커먼로의 엄격한 적용에서 오는 어떤 불공정한 상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경훈 박사의 책으로 다시 오경훈 박사의 책으로 돌아가면 오 박사는 커먼로는 정의의 원천에서 길어낸 규칙들에 의해서 스스로 순수하게 작동하지만 이것은 커먼로가 최선의 상태에 있을 때만 그렇고 최악이 될 경우에는 테니슨이 말하듯 무법의 학문, 법전 없는 선례의 난무, 사례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만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커먼로의 역사를 보면 이런 최악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성문법 국가들 무엇이건 법이라고 써놓으면 그것이 최고의 권력이고 최고의 입법자의 의사로서 건드리지 못하는 무소불위인 것처럼 그렇게 법의 본질을 왜곡했던 나라들이 말썽을 부리고 있고 또 지금도 부리고 있죠. 소비에트 공산 전체주의, 나치와 파시즘 모두 법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주장은 하죠. 껍데기에 법이라고 쓴 것은 있는 게 맞습니다. 법이라고 써 있죠. 중국도 심지어 북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문의 법이 아닌 판례를 통해 커먼로는 법적 원칙을 차곡차곡 상식적으로 쌓아서 상식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이쯤 되면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경훈 박사는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학생과 메피스토펠레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법이 자칫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대목인데요.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죠. 전 아무래도 법학을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메피스토펠레스의 답이 이렇습니다. 법학이 어떤 류의 학문인지 잘 아는 나로서는 자네를 나무라지 않겠네. 모든 권리와 법률 따위는 영원한 전염병처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고 곳곳에 퍼지지 않는 데가 없지. 이성은 사기꾼이 되고 복지는 질병이 되지. 자넨 이 모든 걸 상속받았으니 자네 몫으로 남겨진 것은 비참함이겠지. 출생이 우리 악마와 같은
법에 대해 더 이상 탐구할 이유가 없지. 그런데 오경우 박사는 영미법 학자들 중에서 커먼로를 Our Lady, 우리 숙녀분 이런 애칭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커먼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커먼로가 최선의 상태로 작동하는 곳, 그 유익한 규정 아래 있는 곳은 참된 국가로, 다시 말해 선례에서 선례로 감에 따라 자유가 서서히 지평을 넓혀가는 곳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탕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커먼로의 그 어떠한 나라의 어떤 법제보다도 나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역사 초기부터 기독교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에델버트 법전보다 수십 년 앞서서 유스티니안 황제는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훌륭한 민법전을 반포하였다. 로마법은 잉글랜드법이 겨우 아기처럼 옹알이를 시작할 때 벌써 완성의 단계에 도달한 상태였다. 그 후에 수세기 동안 잉글랜드법이 그 선배인 로마법보다 더 훌륭한 법체계로 자라날 운명일 거라고는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다. 홈스 대법관이 잉글랜드법은 로마법보다 더 넓고 심원한 일반화에 이르렀으며 동시에 지금까지 이렇게 놓은 세밀함에 있어서도 훨씬 우월하다라고 말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 우월성의 요인으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으나 내 생각으로는 로마법은 임종시에 비로소 기독교로 개종한 늦깎이 크리스찬이었으나 커먼로는 그 태생부터가 크리스찬이었다는 점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본인은 그 기원까지 보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커먼로의 훌륭한 법의 지혜자들은 교회의 성인들이기도 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에델버트 왕은 성인 중 한 명이었고 헨리 8세 시대까지 그의 무덤 앞에 늘 등불이 밝혀져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이다. 잉글랜드에 기독교식 혼인법을 심은 사람은 성 테오도로였다. 참회 왕 에드워드는 그의 법전뿐만 아니라 공정한 법 집행으로 백성들의 민심을 샀던 왕이었다. 백성의 복리를 위한 그의 사심없는 헌신은 백성으로 하여금 그의 법과 정부를 좋아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토록 선택받은 사람이자 왕국을 다스림에 있어 천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의해 인도받은 자로 묘사되고 있다. 선한 왕 에드워드의 법과 관습이라는 말은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격언처럼 되었다. 그의 삶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로마서 13장 10절의 진리를 예증해 준다. 내가 받은 인상은 커먼로는 정의의 기반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커먼로는 추상적인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인간 행동에 대한 중요한 규칙으로서 점차 자연법과 동화되어 간다. 누룩은 느리지만 꾸준히 퍼져나갔던 것이다. 노르만 정복 이후 랑프랑, 토마스 베킷, 셀스베리의 존과 같은 덕망 있고 학식 있는 성직자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자연법 원칙을 커먼로에 주입시켰다. 교회법이 커먼로의 산파이며 교사였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커먼로라는 이름 자체가 교회 법학자들이 말하는 이우스 코뮤네에서 유래한다. 12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법률가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커먼로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왕국의 관습 전반을 의미한다기보다 국왕재판소의 관습과 사법적 전통을 의미하였다. 커먼로라는 법적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껏해야 1189년 9월 3일 리처드 1세의 대관식에 도달한다. 그때를 한번 들여다보자. 폴럭과 메이틀랜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경 박사가 폴럭과 메이틀랜드가
말한 것들을 재인용한 겁니다. 플록과 메이틀랜드의 말입니다. 잉글랜드의 법률을 다룬 사람들은 왕국 내에서 가장 유능하고 최고로 교육받은 사람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교회 재판소의 일상 판사로서 최소한 일정 정도 교회법을 배울 의무가 있었다. 헨리는 주교 3사람을 한꺼번에 최고 사법관으로 임명한 적도 있다. 리처드 시대에 이르러 이런 경향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래서 국왕재판소는 매일같이 열렸음을 알 수 있다. 흔히 캔터베리 대주교와 2명의 다른 주교, 2~3명의 부주교, 2~3명의 주교 후보, 2~3명의 평신도만으로 국왕재판소가 구성되었다. 이 구성원들 중 대다수는 교황이 칙령을 보내면 그 교리와 법적 의미를 듣고 배우도록 수시로 불려갔다. 플록과 메이틀랜드에 따르면 우리 잉글랜드 커먼롤을 조악한 관습의 덩어리들로부터 뚜렷한 체계로 전환시킨 것은 교회 성직자들이었으며 이 교회 사람들이 교황의 명령에 따라 국왕재판소의 핵심 재판관으로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 중세법의 창조적 시대는 종언을 고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오경훈 박사는 노르만 정복을 전후하여 잉글랜드에 유입된 기독교적 사고가 교회 성직자들이 교회법뿐만 아니라 일반 사법관의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커먼로의 법적 원칙을 만들고 그 지평을 넓혀주었는데 이들이 세속 재판에서 손을 떼면서부터 법의 창조적 시대가 저물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